그러면 규약 및 지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28조 봅시다.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규약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2항 볼게요. 일부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 공용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별도로 그들만의 규약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4번 볼게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 소유자 외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네요. 중요한 조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대해서 볼게요. 제29조에서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어디에서 하죠? 관리단 집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정족수가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 경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대요. 101호 소유자한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규약을 설정해요. 그러면 그 구분 소유자, 101호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항 볼게요. 2항은 이걸로 정리해 볼까요? 조문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일부 공용 부분과 관련된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렇죠? 이럴 때는 일부 공용 부분 구분 소유자 또는 그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가 반대를 해요. 그러면 그 규약은 설정, 변경,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분의 1을 초과하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규약의 효력 볼게요. 제42조 1항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규약 결의가 있어요.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죠. 이 결의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규약을 설정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을한테도 그 효력이 미쳐야겠죠. 규약의 효력이 미치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도 이렇게 효력이 미칩니다. 됐죠? 2항.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지겠죠. 이 점유자가 누구죠?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니까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도 당연히 이 규약에 따라서 아니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서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하면 그 의무를 동일하게 지겠죠. 됐습니다. 그럼 판례 볼게요. 1번 판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을 하거나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런 약정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경쟁적인 경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되는 업종을 금지하는 약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경업금지 약정은 이렇게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이 맺어졌어요. 분양할 때.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1호, 102호 상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치킨집, 여기는 맥주집, 2층은 학원, 또 2층은 병원, 이렇게 그 약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는 치킨집은 101호에서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약정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02호를 임차한 사람이 갑자기 그것은 나는 내가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즉 경업금지 약정은 옛날에 맺어진 것이고 지금 나는 치킨집을 해야겠어. 101호가 치킨집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구분소유자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임차인들이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2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 권한만을 가집니다. 규약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떤 권한만 있다고요? 관리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뭘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그 소유권자, 구분소유권자가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구분소유권자들이 모여진 관리단이 이걸 해야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 이런 거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관리 권한을 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집합건물의 규약은 쭉 볼게요.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유효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효하겠죠. 근데 그 규약이 물론 강행법규 위반 이러면 무효가 되겠죠. 근데 그런 사항이 없으면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업종 준수 의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경업 금지 의무랑 같은 얘기예요.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단전, 단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그러한 집합건물의 규약의 내용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전, 단수를 당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업종 준수를 지키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규약에 대해서 봤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볼게요. 관리단이 뭐라고 그랬죠?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라고 했죠. 그 관리단을 집행하는 사람이 관리인이고요. 근데 관리단의 사무, 관리인이 하죠. 하지만 뭐 관리인이 전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31조에서 이 관리단 집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사무는 31조 보세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그죠? 이 사람한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32조, 33조. 이것은 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집회는 모임이죠. 근데 정기 모임이죠. 언제?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소집하여야 한다예요. 아시겠나요? 이거 포인트를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산일이 만약에 12월 31일이면 그 회계년도 종료됐을 때가 종료를 12월 30일로 하는 관리단이면 내년 그 다음에 3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얘기죠. 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임시관리단 집회예요. 임시관리단 집회 볼게요. 1항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답니다. 소집해야 한다 아니죠. 소집할 수 있다예요. 2항 볼게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면 누가 소집을 해야죠? 지금
임시관리단 집회는 소집권자가 누구냐면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 이때는 하여야겠죠. 구성원들의 5분의 1 이상이 지금 회의를 소집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그래서 소집을 하여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가 있어요. 네, 3항 볼게요. 제2항의 청구가 있어요. 5분의 1 이상이 지금 관리인에게 소집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소집 청구가 있은 후에 일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어요.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죠. 지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관리인한테만 있는데 5분의 1 이상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집할 수 있다죠. 즉 필요한 사람은 이 관리인은 청구가 있으면 소집을 해야겠죠. 하지만 소집을 청구한 사람은 이 사람이 소집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집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집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둬 보세요. 네, 사항 볼게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소집권자가 관리인인데 관리인이 없어요. 근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다고 소집을 못하면 안 되겠죠. 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이 단독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겠죠. 됐죠?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강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관리는 그 정기 관리, 임시 관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제가 해뒀습니다.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에 대해서 볼게요. 관리단 집회는 원칙적으로 누가 소집하죠? 관리인이 소집하죠. 그죠? 소집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죠? 소집 통지를 먼저 해야겠죠. 왜? 관리단 집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구분 소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인은 소집 통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거예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언제? 일주일 전에 또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1번. 그 다음에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관리단 집회에서 어떤 것을 그 내용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밝혀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겠죠. 됐습니다. 2항 볼게요.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에게 통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1호라고 봅시다. 여기가 101호에 갑, 을, 병이 이렇게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각자 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죠. 소집할 때 대표자가 만약 갑이면 갑한테만 소집하면 됩니다. 5항 회의의 목적 사항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만약 봅시다. 공용 부분을 변경한다든지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한다든지 재건축을 결의한다든지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복구 결의를 한다든지 그냥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외우실 건 아니고 중요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사항일 때는 통지를 할 때 이렇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통지의 의안 및 계획의 내용까지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의 안건이죠. 의결의 안건 및 계획의 내용까지 적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적어서
이렇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일 때는. 됐죠? 35조는 중요한 조문이에요.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됐죠? 39조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임차인이 지금 관리단 집회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의견 진술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그럼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볼게요. 결의사항, 관리단 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서 이렇게 통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의 일정 101동을 수선하기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 통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2동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를 할 수가 있어요. 2항 볼게요.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규약으로 통지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규약이 그렇게 정하면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특별 정족수가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예요. 3항 볼게요. 3항은 제1항과 제2항은 35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건 기출됐죠. 무슨 얘기냐면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집회다. 그러면 통지한 사항에 국한되는 거 아니고 어떤 사항이든 이렇게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줬죠. 원칙적으로 집회 소집 통지 시 구체적으로 밝힌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규약에서 통지 사항의 외의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약에서 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통지 사항 외에도 결의할 수 있겠죠. 단 특별 의결 종주 사항은 규약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여 소집한 집회에 이 경우에는 통지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 결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됐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볼게요. 37조에서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있어요.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24평이고 여기는 48평이에요. 그러면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이 지분 비율에 따르죠. 그러니까 102호는 101호에 비해서 지분권이 2배여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2항.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일을 정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01동에 갑을 병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101호를. 이런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3항 볼게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죠?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일을 이때도 정해야겠죠. 됐습니다. 이제 판례를 볼게요. 판례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번 판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관리단 집회 의결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에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 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101호가 있는데 갑
을 병이 3분의 1씩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알아서 갑을 병 사이에서 우리가 갑을 대표자로 정하자 해가지고 이 대표자가 101호의 지분에 따른 의결수만큼 행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갑을 병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각자 알아서 하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강행 규정이라서 그런 겁니다. 됐죠? 2번. 따라서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지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그죠? 원칙대로 정해야겠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유 부분의 지분의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한다. 지금 3분의 1씩이니까 과반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논의를 해봐요. 그래서 갑, 을은 찬성을 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병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3분의 2가 과반수가 되니까 이 갑, 을이 우리가 과반수니까 우리는 갑을 대표자로 내세워가지고 갑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번 볼게요. 이 3번이 중요한데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2분의 1씩인 경우가 있겠죠. 그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죠?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2분의 1씩이에요. 만약에 갑, 을이. 그러면 이 갑, 을이 서로서로 우리가 어떤 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자, 동일한 결론을 내면 당연히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참석해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의견 합치가 안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하지 못했어요. 갑, 을이 의견 합치가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이 각자 0.5씩, 만약에 전체 의결권 그 비율이 1이라고 해요. 전체가 1이라고 했을 때 나는 0.5 행사할 거야. 갑, 을이. 을도 0.5 행사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행사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셔야겠죠. 3번을. 됐습니다. 그러면 의결권 행사 방법을 볼게요. 의결권 행사 방법은 38쪽 읽어봅시다. 1항. 관리단 지표의 의사는 이 법 또는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겠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항.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아까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있었죠.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결의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위원은 어떻게 보면 임원들이잖아요. 임원들은 직접 행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의결권은 관리단 지표의 의결권은 그냥 구분 소유자들이 행사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면 전자적 방법 대리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됐습니다. 3번 볼게요. 제34조에 따른 관리단 지표의 소집 통지나 소집 통지를 가름하는 게시를 할 때는 그 방법을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내용은 아니네요. 41조 볼게요.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지표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4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지표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과반수에 따라서 결의를 하잖아요. 근데 서면 결의를 했어요. 아니면 뭐죠?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 결의가 아니고 4분의 3 이상이 결의를 해야지 결의가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과반수가 아니니까. 2항.
구분 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해서 한 경우에는 이렇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 의결권 행사 방법은 볼까요? 원칙적으로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이렇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이 결의로 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훨씬 더 엄격해졌죠. 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서면과 전자적 방법 훨씬 간단하죠. 직접 창설 안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이 의결을 해야 합니다. 과반수가 아니고요. 예, 재건축 결의와 결의 사항부터 볼게요. 제47조 1항에서는 어느 경우에 재건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조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 건축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나 복구비나 관리 비용이 들어요. 이런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 관리단 집회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경우에 재건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죠. 이런 경우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죠. 됐어요.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101호 소유자한테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항에서 재건축 결의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하죠. 2항 볼게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 이상 및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릅니다. 됐죠? 3항 볼게요. 재건축 결의 시에는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결의 내용에. 새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그 개요. 2호.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비용. 그 다음에 개요. 3호 볼게요.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 구체적으로 이 전체 비용 중에서 구분 소유자들한테 얼마를 분담시킬지에 대한 사항도 있어야겠죠. 그럼 4호, 새 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귀속. 그죠? 누구에게 귀속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야겠죠.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항. 이 3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새 건물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이것은 당연히 현재 구분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5항.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에는 그 결의에 대한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1호 소유자는 찬성,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판례를 볼게요. 이 판례에서는 1번 볼게요. 재건축 비용에 대한 사항,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재건축할 때. 그죠? 그래서 비용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고, 비용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질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재건축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즉 재건축 결의에는 이렇게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2번 볼게요.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을 하려고 해요. 지금 재건축 결의를 한번 했는데 그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쭉 볼게요. 재건축 결의 시의 의결 정족수 어떻게 되죠? 5분의 4죠. 이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이 결의 내용 변경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재건축의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관리단 집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서명 결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결의도 서명 결의가 가능하다 이 소리죠.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재건축 결의도 서명 결의가 가능하고 한번 결정된 것을 변경하려는 결의도 당연히 서명 결의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같은 법 쭉 봐서 서면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자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무효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사정이 없어요. 없으면 서면 합의에 의한 재건축 결의 내용의 변경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서면 결의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경 결의도 서면 결의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재건축 결의의 절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재건축 결의를 했어요. 즉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한 경우죠. 그런데 결의를 했다고 바로 재건축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 한 85% 이렇게 동의를 했다고 할까요? 재건축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됐는데 15%가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 15%의 구분 소유자들, 그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나요? 이 반대를 한 사람들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재건축 진행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매도 청구권. 매도 청구권이 뭐죠? 팔으라는 얘기죠.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반대를 한 사람에 대해서 팔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한번 읽어볼게요. 재건축 결의가 있어요. 5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지금 15% 얘기를 한 거죠.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게 쭉 그 사람들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가 반대했는데 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뭘 해야 한다고요? 이 15%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할래? 해가지고 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사를 밝혀라. 이렇게 서면 촉구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이제 2항 볼게요. 제 1항에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지금 15%가 받았어요. 그 촉구를.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3항 볼게요.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했어요. 이 15%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는 회답을 했어요. 자신의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5%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5%의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부터 결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반대를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소리죠. 됐죠? 됐습니다. 사항은 볼까요? 한번 이렇게 줄을 쳐볼게요. 지금 너무 기니까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 그러니까 참가할 것을 회답한 각 구분 소유자, 찬성한 사람이죠. 재건축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측은 쭉 보면 누구에게?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5%는 찬성했는데 이 15% 사람한테 어떻게 할지 서면 촉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전히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찬성한 측에서 뭘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의 소유권을 넘겨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5항 볼게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는 법원은 그 구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재고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매도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반대하는 사람한테 재건축 반대 측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매도 청구권 행사해서. 그러면 이 반대한 사람들은 바로 나가야 하는 게 맞죠.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재건축 하는데 철거까지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기간이 있어요. 여유 기간이. 그래서 그래, 철거할 때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거주를 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당장 나가게 되면 자신의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재건축 수행에 큰 영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내가 좀 더 살게. 안 그럼 내가 당장 나가서 집을 구하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는 허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사는 거에 대해서. 됐죠? 됐습니다. 6항, 7항은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 밑에 있는 것은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판례 볼게요. 1번. 구분 소유자 등의 매도 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족수를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분의 4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면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매도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겠죠. 재건축 결의가 유효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행사할 수 없으며 그 후에 재건축 불참자 일부가 추가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는 거 아니죠? 결의가 한번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결의, 그러니까 다른 결의를 통해서 유효한 결의가 되어야죠. 그런데 찔끔찔끔 해가지고 일부를 추가로 이렇게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이 결의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볼게요. 매도 청구권은 수인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한 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 앞쪽 부분은 별도로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뒤쪽을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각각의 건물이라는 것은 동마다예요. 각 동.
각 동마다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내 건물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동이 이렇게 있어요. 뭐 101동 이렇게 있습니다. 백사동까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재건축 후 단위는 이 각 동마다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전체 가구 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400가구라 해볼까요? 400세대. 400세대의 5분의 4인 320세대 이상이 찬성을 했지만, 여기 100세대가 산다고 해볼게요. 이 1동에 1동, 2동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 1동의 재건축 결의에 60%밖에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러면 설령 전체는 이렇게 이 5분의 4 충족이 되지만 이 각 동마다 또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동에 대해서는 재건축 결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건축의 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각 동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됐죠? 됐습니다. 그럼 2-1번 볼게요. 단지 내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봅시다. 단지 내 일부 동이죠. 일부 건물이라는 건 동이란 얘기죠. 일부 동에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의 구분 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먼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족된 동에 대해서, 왜? 재건축 결의는 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이 결의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그 동에 대해서만 먼저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예, 3번 볼게요. 한 번 더 쭉,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은 앞쪽은 안 보셔도 되고요. 이것만, 결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매도 청구권은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아시겠나요? 왜? 형성권이라서 그래요. 형성권은 바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행사 기간 내, 이게 이제 행사 기간이 2월인데 이 2월 내에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매도 청구권 자체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재건축을 다 봤고요. 이제 공용 부분의 복구에 대해서 봅시다. 재건축은 새로 건물을 짓는 거고, 복구는 기존 건물이 이렇게 상실될 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그냥 복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의 복구, 여기서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멸실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나눠 보셔야 돼요. 1번 볼게요. 제가 50조.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한 건물이에요. 그 부분이 멸실됐답니다.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한 공용 부분과 자기의 전유 부분을 복구할 수가 있어요.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멸실한 공용 부분과 자기의 전유 부분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의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재건축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복구 결의를 할 필요 없겠죠.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복구 결의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도 지분 비율대로 해야겠죠. 2항이고요. 그리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넘어가 볼까요?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복구를 한번 볼게요. 제50조에서는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즉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는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죠.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분에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만 5분의 4를 요구하는 거예요. 5항 볼게요. 제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의사록이 있잖아요. 관리된 지표 의사록. 이 의사록에 결의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돼요. 이것도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6항. 제4항의 결의가 있을 때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외의 구분 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에게 그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매도 청구권이 아니라 이건 매수 청구권이죠. 매도 청구권이랑 매수 청구권은 다른 겁니다. 이 경우는 결의에 반대한 사람들이 결의에 찬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권은 그 반대죠.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이 나는 복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나의 구분 소유 부분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찬성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2분의 1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다 봤네요. 그러면 뭐 7항은 뭐 멸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런 걸 행사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끝났네요.